수천억, 아니 수천 조를 줘도 사드려야지요. 지금 당장 한국산 싹 다 사드리시오. 여기는 지옥의 문턱이라 불리는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다 불리는 죽음의 도로. 버스 한 대에 실리는 동전 몇 푼 때문에 대낮에 총성이 울리고 승객의 비명소리가 경적에 묻혀 사라지는 도시. 이 지옥을 끝내기 위해 미국, 독일, 일본,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나라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했죠. 기술력이라면 식은 죽 먹기다라며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단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모두 같은 말을 남긴 채 떠나버렸죠. 이건 신이 와도 절대 안 된다. 그 절망의 끝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나라, 대한민국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연일 쏟아지는 CNN과 BBC의 긴급 속보들, 전 세계 외신들조차 이 믿기지 않는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는데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출근길에 강도가 올라타는 건 일상이었고 승객이 실려 나가도 뉴스거리조차 안 되는 도시였습니다. 사고 보고는 시간당 수십 건.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요. 그 보고서를 받아드는 저조차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에스테반 코르테스, 콜롬비아 교통부 차관입니다. 이 도시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 도시가 망가지는 걸 막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날도 아침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시내버스에서 무장 강도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죠. 무장한 남자 2명이 출근길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목표는 기사 옆에 놓인 현금통이었습니다. 승객들한테 직접 걷어서 모은 동전이죠. 승객 22명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숨을 죽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승객이 저항했습니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죠. 사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동전 몇 푼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동전 몇 푼이 더 중요해진 순간 국가는 이미 진 겁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았으니까요. 공포가 일상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다쳐도 놀라지 않고 피가 흘러도 보고서 한 장으로 끝나는 나라. 그게 콜롬비아였습니다. 보고타의 아침은 경적 소리로 시작했고 비명으로 끝났습니다. 도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처참했습니다. 신호를 지키는 차는 거의 없었죠. 빨간불이 켜져도 달리고 교차로에서 서로 비켜주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버스 기사들이었습니다. 기사들은 승객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경쟁이라고 하면 점잖게 들리죠. 사실상 레이싱이었습니다. 정류장도 아닌 곳에서 급정거하고 옆 차선에서 달려오는 버스를 밀어내고 끼어들고 접촉사고가 시간당 수십 건씩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구조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보고타의 버스는 현금 수입 구조로 돌아갔습니다. 기사가 승객한테 직접 돈을 걷고 그 돈이 곧 수입이 되는 방식이죠. 승객을 한 명 더 태우면 돈이 늘고 뺏기면 줄어듭니다. 그러니 기사들 입장에서는 승객 하나가 밥줄인 겁니다.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현금 때문에 강도가 터지는 겁니다. 기사가 하루 종일 모은 현금이 버스 안에 그대로 있으니까요. 강도 입장에서는 이보다 쉬운 표적이 없었습니다. 올라타서 위협하고 현금통 들고 내리면 끝이니까요. 기사들은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걸고 강도들은 그 돈을 빼앗기 위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승객은 그 사이에 낀 거죠.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기사들을 탓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으니까요. 강도를 탓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범죄는 범죄죠. 하지만 현금이 버스 안에 매일 쌓이는 구조를 만든 건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니, 시스템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책임자가 바로 저였죠. 매일 사고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숫자는 쌓였고 대책은 늘 같았습니다. 추가 검토, 관계기관 협의, 차기회의 안건 상정, 이런 말들이 보고서 끝에 항상 붙었습니다. 실무진도 알고 있었죠. 이 말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요. 하지만 다른 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진짜 해결책이 없었으니까요. 시민들은 이미 정부를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버스에서 사람이 다쳐도 바뀌는 게 없으니까요. 민원을 넣어도 돌아오는 건 양식화된 답변뿐이었습니다. 항의를 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죠. 시민들은 어느 순간부터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 기대하는 대신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버스를 타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로요. 가방을 앞으로 꼭 끌어안고 가능하면 뒷좌석에 앉고 강도가 올라타면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게 생존 요령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매뉴얼이었죠.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요. 이쯤 되면 이건 교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교통부 차관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로도 버스도 시민의 안전도. 제 손에 있는 건 보고서뿐이었고 그 보고서는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누가 다쳤고 어디서 사고가 났고 해결책은 검토 중이라고. 이건 고장이 아니라 붕괴였습니다. 고장은 고칠 수 있습니다. 부품을 바꾸고 기름을 치면 다시 돌아가죠. 그런데 붕괴는 다릅니다. 구조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부품을 바꿔봐야 소용없습니다. 틀 자체를 새로 짜야 하죠. 보고타가 딱 그랬습니다. 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경찰을 더 배치하고 단속을 강화해봐야 근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금이 돌아가는 구조, 기사들이 경쟁하는 구조, 강도가 먹잇감을 찾는 구조, 이 뿌리를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거였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이 도시를 살릴 수 없다는 걸요. 외국 시스템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에서도 더 이상 우리끼리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본은 어떤 방식인지, 독일 시스템은 어떤 구조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 누구한테 물어야 할지, 선진국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한테 맡기는 할 건지, 그 나라들은 애초에 질서가 있는 나라들이었으니까요. 시민이 신호를 지키고 법을 따르고 시스템을 믿는 나라들이죠. 우리는 달랐습니다. 시민이 정부를 믿지 않고 기사가 생존을 위해 법을 어기고 강도가 버스를 표적으로 삼는 나라였습니다. 질서가 있는 나라에서 만든 시스템이 질서가 없는 나라에서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 도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대통령실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교통 문제가 아니라 치안 문제로 보고가 올라갔기 때문이죠. 버스 안에서 사람이 다치는 건 교통부 소관이지만 무장 강도가 반복되면 치안 실패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지시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국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라.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소 회의가 아니었죠. 교통, 재정, 치안, 도시계획, 콜롬비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전부 모여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지시한 회의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실패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 그래서인지 다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우리끼리 안 되니까 밖에서 가져오자. 이미 검증된 시스템을 도입하자.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가 일어섰죠. 국제협력국의 멘도사 국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미국 시스템을 제안드립니다. 미국, 그 이름이 나오자 회의실 분위기가 살짝 풀렸습니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이름이니까요. 멘도사가 자료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수십 년간 운영된 검증된 모델입니다. 세계가 참고하는 기준이기도 하죠. 도입하면 국제적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리스크가 낮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낮다. 회의실에서 이 말은 마법 같은 효과를 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여럿 보였죠. 미국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 검증됐으니까 실패해도 우리 잘못은 아니다. 이런 논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물었죠. 멘도사 국장, 현금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금이요? 우리 버스는 기사가 승객한테 직접 돈을 걷는 구조입니다. 그 현금 때문에 강도가 터지고 기사들이 승객을 두고 레이싱을 하는 겁니다. 미국 시스템은 카드 결제 중심이죠. 카드가 없는 시민이 절반인 나라에서
그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멘도사는 자료를 한 번 넘겼다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대답할 수 없었던 거죠. 미국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준법을 전제로 설계돼 있습니다. 시민들이 규칙을 따른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구조입니다. 보고타는 그 전제 자체가 무너진 도시였죠. 잠깐의 침묵 뒤에 다음 발표자가 일어섰습니다. 기술혁신부의 카스트로 차장이었죠. 저는 일본 모델을 제안합니다. 자료 화면에 도쿄 지하철 노선도가 떴습니다. 복잡하지만 정교한 그 지도를 보면서 몇몇은 감탄했죠. 카스트로가 자신 있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의 교통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분 단위 정시 도착, 초 단위 관리. 이것이 진짜 선진국의 수준입니다. 일본 방식을 도입하면 보고타의 교통 품질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일본 교통은 진짜 대단하죠. 하지만 재정부의 리베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카스트로 차장, 일본은 운영 주체가 여러 개 아닙니까? 민간 회사들이 각자 노선을 운영하는 구조죠. 그렇습니다. 경쟁을 통해 품질을 높이는 모델이죠. 리베라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경쟁이 건강하게 돌아가는 건 법과 규제가 잡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통합이 안 돼서 문제인 나라입니다. 버스 회사가 난립하고 기사들이 각자 뛰는 구조인데 여기다 다중 운영 주체 모델을 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쪼개지는 겁니다. 카스트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반박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리베라 말이 맞았으니까요. 경쟁이 아니라 난장판이 되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가 일어섰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에르난데스 국장이었죠. 독일입니다. 저는 독일식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에르난데스는 준비를 많이 해온 게 티가 났습니다. 자료가 빼곡했고 설명도 체계적이었죠. 독일 교통 시스템은 기술적 완성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데이터 기반 운영, 통합 관제, 자동화된 배차, 빈틈이 없는 시스템이죠. 이걸 도입하면 보고타 교통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 분위기가 꽤 좋았습니다. 이거면 되지 않겠느냐는 표정들이었죠. 에르난데스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에르난데스 국장, 전제 조건이 뭡니까? 전제 조건이요? 독일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뭐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까? 에르난데스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행정체계가 통합돼 있어야 하고 관련 법규가 정비돼 있어야 합니다. 기관 간 협력 구조도 필요하죠. 그 기반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수년은 필요합니다. 수년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보고타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강도는 버스에 올라탑니다. 내일 모레도요. 그 수년 동안 몇 명이 더 다쳐야 합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에르난데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독일 시스템은 이미 완성된 땅 위에서만 작동하는 설계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행정 인프라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구조. 건물을 올리기 전에 땅부터 다져야 하는데 그 땅을 다지는 동안 도시는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였죠. 저는 세 개의 제안을 다 들었습니다. 전부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국은 검증됐고 일본은 정밀했고 독일은 완벽에 가까웠죠. 발표한 사람들도 다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틀린 말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전부 맞는 말인데 하나도 우리한테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망가진 도시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서는 늘 질서가 완벽했습니다. 자료는 정리돼 있었고 발표는 논리적이었고 토론은 격식을 갖추고 진행됐죠.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깔끔한 자료를 넘기면서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질서가 거리에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콜롬비아와 회의실 밖의 콜롬비아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선진국의 시스템은 선진국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시민이 법을 따르고 행정이 작동하고 기관이 협력하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만든 시스템은 그런 나라에서만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죠.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라 무너진 도시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죠. 미국이 현실적이지 않나? 아니야, 장기적으로 보면 독일이 낫지.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안전해. 실패해도 미국 따라 했다고 하면 되니까.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말은 참 편리한 겁니다. 그 단어 하나면
모든 책임을 넘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안전한 선택이 도시를 살리는 선택은 아닙니다. 저는 빈 회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료를 다시 넘겨봤죠. 미국, 일본, 독일, 전부 훌륭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전부 배울 점이 있는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전부 질서 위에 세워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질서가 있는 나라에서 만든 시스템이 질서가 없는 나라에서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로드리게스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아직 안 가셨습니까? 로드리게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오늘 회의에서 누가 보고타 거리 이야기를 했습니까? 로드리게스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아무도요. 그겁니다. 아무도 거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회의실 안에서 회의실 안에 답을 찾고 있었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회의실 밖에서도 버틸 수 있는 답인데 말입니다. 로드리게스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보고타의 야경이 창밖으로 보였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버스를 타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요. 내일 아침에도 사고 보고서가 올라올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보고서 끝에는 또 같은 문장이 적힐 거라는 걸요. 추가 검토, 관계기관 협의, 차기 회의 안건 상정. 나는 다른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검증이라는 단어가 아닌 완전히 다른 기준이요. 질서가 없는 곳에서도 버틸 수 있는 시스템. 사람을 믿지 않아도 돌아가는 구조. 그런 걸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는 건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실무진에게 하나를 지시했습니다. 해외 교통 시스템 사례를 전부 정리하라고요. 미국, 일본, 독일만이 아니라 비교 가능한 모든 나라를 다 넣으라고 했죠. 틀을 넓혀야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세 개의 답이 전부 답이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뒤 로드리게스가 자료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두툼했죠. 차관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주요국 교통 시스템 비교 검토 보고서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미국, 일본, 독일은 기본이고요.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브라질, 칠레. 그리고 참고 사례로 몇 개 더 넣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들고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앞쪽은 이미 본 내용이었죠. 미국, 일본, 독일. 그 뒤로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가 이어졌습니다. 나름 정리가 잘 돼 있었습니다. 각 나라별 시스템 구조, 장단점, 도입 비용 추정치까지.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 쪽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목록 최하단에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죠. 대한민국. 별표도 없었고 강조도 없었습니다. 참고 사례라는 표시만 붙어 있었죠. 본격 검토 대상이 아니라 그냥 목록을 채우기 위해 넣은 이름처럼 보였습니다. 로드리게스. 예, 차관님. 여기 맨 뒤에 대한민국이 있는데 이건 누가 넣었습니까? 로드리게스가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아, 그건 실무진 중에 박 연구원이 넣었습니다. 아시아 사례를 하나 더 넣어야 한다고 해서요. 참고용입니다. 참고용이요. 예, 본격 검토 대상은 아닙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통합 환승 시스템, 교통카드 기반 현금 없는 결제, 실시간 정산, 중앙 배차 관리. 짧은 설명이었지만 뭔가 걸렸습니다. 현금 없는 결제, 이 네 글자가 눈에서 떠나지 않았죠. 로드리게스, 이 자료 좀 더 상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시스템이요. 로드리게스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차관님. 솔직히 거기는 참고만 하려고 넣은 건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드리게스는 고개를 갸웃하면서 나갔죠. 왜 갑자기 대한민국이냐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틀 뒤 상세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박 연구원이 직접 정리한 보고서였죠. 서울 교통 시스템의 구조가 상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닫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교통 시스템은 제가 알던 선진국 모델과 달랐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과는 출발점 자체가 다르더군요. 서울도 한때는 혼란의 도시였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버스 회사들이 난립하고 노선이 겹치고 기사들이 승객을 두고 경쟁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서울이 그 혼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읽어 내려갔죠.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현금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결제를 통합했죠. 버스 안에 현금이 사라지면 강도가 노릴 게 없어집니다. 둘째, 통합 환승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버스를 갈아타도 추가 요금이 거의 없는 구조. 시민들이 환승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설계한 거죠. 셋째, 실시간 정산 시스템. 모든 운행 데이터가 중앙으로 모이고 수익이 자동으로 배분됩니다. 기사가 승객을 더 태운다고 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닌 구조. 레이싱을 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잠깐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시민이 착할 거라고 가정하지 않았고 기사가 규칙을 지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조 자체를 바꿨죠. 현금이 없으니 훔칠 게 없고 정산이 자동이니 속일 수 없고 데이터가 모이니 숨길 수 없는 구조. 사람의 선의에 기대는 게 아니라 선의가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본 모든 선진국 시스템은 질서를 전제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시민이 법을 따르고 행정이 작동하는 나라에서만 돌아가는 구조였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질서가 없다는 사실부터 인정한 나라였습니다. 혼란을 전제로 깔고 그 위에 시스템을 올린 겁니다. 저는 박 연구원을 불렀습니다. 박 연구원, 이 보고서 당신이 작성했습니까? 예, 차관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서울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도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박 연구원이 잠깐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지금의 보고타와 비슷했습니다. 버스 회사가 난립하고 노선이 겹치고 기사들이 승객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였죠. 현금 결제 중심이었고 사고도 잦았습니다. 그걸 바꿨다는 겁니까? 바꿨습니다. 한 번에 바꾼 건 아닙니다. 저항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왜 이걸 참고 사례로만 넣었습니까? 본격 검토 대상에 올리지 않고. 박 연구원이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려봐야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한국이니까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독일이라고 하면 감탄하고 일본이라고 하면 존경하는 사람들이죠. 한국이라고 하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특이한 사례, 문화적으로만 가능한 나라, 우리와는 다른 세계, 이런 식이죠. 저는 박 연구원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회의실에 올리면 어떤 반응이 올지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자료를 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실무 검토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요 간부들이 아닌 실무진 중심의 소규모 회의였죠. 저는 서울 시스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치안 담당 산체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한국이요. 진심입니까? 왜 안 됩니까? 미국도 안 됐는데 한국이라고 되겠습니까? 검증도 안 된 시스템입니다. 기획 담당 바르가스도 가세했죠. 차관님, 한국은 문화가 다릅니다. 그 나라 국민들은 규율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카드 하나로 결제하라고 하면 그냥 따르는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한테 그걸 기대할 수 있습니까? 바르가스, 당신은 지금 한국 국민이 순종적이라서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렇다기보다는 문화적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문화적 차이요. 저는 자료를 한 장 넘겼습니다. 서울의 과거 사진이었죠. 버스가 뒤엉킨 도로, 난립하는 노선, 혼란스러운 정류장, 보고타의 거리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서울이에요. 이게 문화적으로 순종적인 나라의 모습처럼 보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르가스가 사진을 들여다봤죠.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산체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미국이나 독일을 따라가면 최소한 정치적으로는 안전합니다. 한국을 선택하면 실패했을 때 모든 책임이 우리한테 옵니다. 산체스, 그러면 묻겠습니다. 미국 시스템으로 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일본 모델로 우리 버스 회사들을 통합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독일 시스템 전제 조건을 수년 안에 갖출 수 있습니까? 산체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전한 선택과 도시를 실제로 살리는 선택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책임을 피하는 겁니까? 도시를 고치는 겁니까?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죠. 저도 흥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을 믿지 않는 설계,
현금을 없애면 강도가 노릴 게 사라집니다. 정산을 자동화하면 기사가 속일 수 없습니다. 데이터를 중앙에서 관리하면 누구도 숨지 못합니다. 이건 착한 시민을 전제로 만든 시스템이 아닙니다. 혼란을 전제로 만든 시스템이에요. 리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한국을 공식 검토 대상에 올리자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공식 검토 대상에 올리면 고위 간부 회의까지 가야 합니다. 거기서 또 반대가 터질 거죠. 정치적 리스크, 문화적 차이, 검증 부족, 같은 말들이 반복될 겁니다. 제 자리가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올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감정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데이터로 비교합시다. 한국 시스템이 우리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 수치로 증명하고 수치로 판단합시다. 그게 안 되면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로드리게스가 남았죠.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하십시오. 위에서 안 받아줄 겁니다. 한국이라고 하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보고타의 거리가 보였죠? 버스가 달리고 사람들이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중 누군가는 지금도 기도하면서 버스에 오르고 있을 겁니다. 로드리게스, 완벽한 시스템은 질서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질서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질서가 없어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본 자료 중에서 혼란을 전제로 설계된 시스템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이요. 그렇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다시 그 자료를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는 선진국이 아니라 살아남는 도시의 해답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이름이 한국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선택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젓는 이름,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선택지. 하지만 망가진 도시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 그걸 증명하는 건 이제 제 몫이었죠. 고위 간부 회의가 잡혔습니다. 실무 검토 회의에서 한국을 공식 검토 대상에 올리겠다고 한 뒤 절차대로 상위 보고가 들어간 거죠. 대통령실 직속 교통개혁위원회, 장관급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안이어도 종이 위에서 끝나는 겁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의가 전쟁이 될 거라는 걸요. 회의 전날 밤 로드리게스가 사무실로 왔습니다. 차관님, 내일 자료 최종 점검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로드리게스가 자리에 앉았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하십시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벌써 소문이 돌고 있어요. 코르테스 차관이 한국 시스템을 밀고 있다고요.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말이 많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정치적 자살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정치적 자살. 그 표현이 저를 멈추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들리지도 않았죠. 이 자리에서 밀려나면 한국 시스템은 영영 테이블 위에 오르지 못합니다. 제가 아니면 누가 이걸 꺼내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드리게스, 자료에 한 가지만 추가하십시오. 뭘 넣을까요? 서울의 과거 데이터요. 시스템 도입 전과 후, 범죄율, 사고율, 정시 운행률, 세수 변화, 수치로 보여줘야 합니다. 감정으로는 이 회의실을 뚫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드리게스가 나간 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고타의 밤이 보였죠. 내일 이 시간쯤이면 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한국이 테이블 위에 남아있거나 영영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였죠. 다음 날 오전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분위기는 예상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장관급 인사 6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교통부 장관 발데스, 재정부 차관 구티에레스, 치안부 국장 모랄레스, 도시계획위원장 파체코, 대통령실 정책보좌관 나바로, 그리고 국제협력국장 멘도사, 전부 제 위에 있거나 같은 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발표자 자리에 서자 시선들이 모였습니다. 호의적인 눈은 하나도 없었죠. 코르테스 차관, 시작하십시오. 교통부 장관 발데스가 말했습니다. 짧고 건조한 톤이었죠.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기존 검토 대상인 미국, 일본, 독일 시스템 외에 추가 검토 대상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넘겼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호기심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당혹감이었죠. 첫 번째로 입을 연 건 국제협력국장 멘도사였습니다. 코르테스 차관, 한국이요? 지난 회의에서 미국 시스템을 제안한 제 입장에서 솔직히 묻겠습니다. 미국도 안 됐는데 한국이라고 되겠습니까? 예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멘도사 국장, 미국이 안 된 이유를 먼저 보시죠. 미국 시스템은 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카드가 없는 시민이 절반인 우리 현실에서 카드 중심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건 미국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맞다는 겁니까? 한국은 현금을 아예 제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통합한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국 시스템은 카드가 있는 시민을 전제로 한 게 아닙니다. 카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계한 겁니다. 현금으로는 탈 수 없게 만들면 시민이 카드를 만듭니다. 선택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멘도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완전히 납득한 건 아니지만 반박할 논리를 바로 찾지 못한 표정이었죠. 그때 도시계획위원장 파체코가 끼어들었습니다. 코르테스 차관, 제가 한 가지 짚겠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문화가 다릅니다. 한국 국민들은 규율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정부가 시키면 따르는 문화죠. 우리 국민은 다릅니다. 자유롭고 저항적이고 규율보다는 개인의 판단을 우선시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한국식 통제 시스템이 먹히겠습니까? 파체코 위원장,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서울의 과거 사진이었죠. 버스가 뒤엉킨 도로, 난립하는 노선, 승객을 두고 경쟁하는 기사들, 보고타의 거리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닮아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시스템 도입 전의 서울이에요. 규율에 익숙한 국민이라면 이런 도로가 만들어졌겠습니까? 한국도 혼란을 겪은 나라입니다. 규율이 있어서 시스템이 작동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규율을 만든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파체코가 사진을 들여다봤죠. 할 말을 잃은 건 아니었지만 바로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재정부 차관 구치에레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코르테스 차관, 감정적인 이야기는 접어두고 현실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용은요? 시스템 전면 교체에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우리 재정 상황에서 감당이 가능합니까? 구치에레스 차관, 데이터를 보시죠. 저는 준비한 수치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서울 시스템 도입 비용 대비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도입 초기 비용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제거 이후 버스 강도 발생률이 급감했고 통합 정산으로 세수가 늘었습니다. 정시 운행률이 올라가면서 시민 경제 활동 시간이 증가했고 접촉 사고 감소로 의료비와 보험 비용도 줄었죠. 중장기적으로 보면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구치에레스가 수치를 들여다봤습니다. 꼼꼼한 사람이었죠.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수치는 인상적입니다만 이건 한국의 데이터입니다. 우리한테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스템도 독일 시스템도 우리한테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미국과 독일은 질서가 있는 나라를 전제로 설계된 시스템이고 한국은 질서가 없는 현실을 전제로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우리 현실에 더 가까운 쪽이 어딥니까? 구치에레스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죠. 수치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치안부 국장 모랄레스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코르테스 차관, 내가 가장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실패했을 때요. 미국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패하면 세계적으로 검증된 모델도 우리 현실에서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 환경 탓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검증도 안 된 시스템을 무모하게 선택한 책임이 고스란히 우리한테 옵니다. 이건 정치적 자살입니다. 정치적 자살.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로드리게스가 전해준 것과 같은 표현이었죠. 이미 돌고 있는 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모랄레스 국장,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전한 선택을 했는데 도시가 계속 무너지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시스템을 도입해서 현금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강도는 계속 버스에 올라탑니다. 사람은 계속 다치고 시민은 계속 정부를 믿지 않겠죠.
그때도 미국 따라 했으니까 우리 잘못은 아니라고 말할 겁니까?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모랄레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반박하기가 불편했던 거죠.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치적 안전과 실질적 해결은 다른 문제라는 걸요. 대통령실 정책보좌관 나바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은 회의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죠. 대통령실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한마디가 회의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죠. 코르테스 차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제안하시는 건 한국 시스템을 공식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겁니까? 아니면 도입하자는 겁니까? 공식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도입을 결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미국, 일본, 독일만 검토하고 한국을 빼는 건 우리 현실에 맞는 답을 스스로 차단하는 겁니다. 검토한 뒤에 안 맞으면 빼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데이터로 비교하고 수치로 판단합시다. 안 맞으면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나바로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동의한 건지, 단순히 들은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이랬죠. 한국 시스템을 공식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단 미국, 일본, 독일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분석을 진행하고 다음 회의에서 최종 판단한다. 통과된 겁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테이블 위에 이름을 올린 거죠. 회의실을 나오는데 모랄레스가 스쳐 지나가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코르테스 차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았죠? 대답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책임은 이미 제 것이었습니다. 이 도시가 무너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책임이고 모두가 반대하는 선택을 밀어붙이는 것도 책임이었죠. 어차피 어디로 가든 책임은 제 몫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도시를 살릴 가능성이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게 맞았죠. 사무실로 돌아오니 로드리게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습니다. 한국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로드리게스의 눈이 커졌죠. 진짜입니까? 반대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심했습니다. 그런데 통과된 겁니까? 통과된 겁니다. 다만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데이터로 증명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수치로요. 다음 회의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반박 불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로드리게스가 나간 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모두가 옳았고 그래서 아무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틀린 게 아니고 일본이 틀린 게 아니고 독일이 틀린 게 아니었죠. 전부 좋은 시스템이었습니다. 다만 그 시스템들은 질서가 있는 나라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고 우리는 질서가 없는 나라였을 뿐입니다. 저는 완벽한 시스템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었죠. 저는 이 망가진 도시를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을 찾고 있었습니다. 부서지지 않는 시스템. 사람이 속이려 해도 속일 수 없는 구조. 강도가 노릴 게 없는 환경. 혼란 위에서도 버틸 수 있는 설계. 한국은 혼란을 전제로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게 다른 모든 시스템과의 차이였죠. 이 선택은 나 혼자 짊어져야 했습니다. 누구도 함께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성공하면 모두의 성과가 되겠지만 실패하면 오롯이 제 몫입니다. 그게 결정권자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이 도시가 무너지는 걸 가만히 지켜보는 것보다는 틀릴 수 있는 선택이라도 하는 게 나았으니까요. 결정을 미루는 것도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대가는 항상 시민들이 치르고 있었죠. 비교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드리게스와 박 연구원이 2달간 매달린 자료였죠. 미국, 일본, 독일, 한국 4개 시스템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한 보고서였습니다. 범죄 억제력, 현금 의존도 해결, 통합 운영 가능성, 도입 비용 대비 효과, 현실 적용 가능성 5개 항목으로 나눠서 점수를 매겼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4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뒤진 항목은 도입 비용이었죠. 초기 투자가 다른 모델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효과를 포함하면 그 차이도 역전됐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들고 최종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길게 끌지 않았죠. 수치를 보여주고 비교표를 보여주고 결론을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모랄레스 국장이 또 정치적 리스크를 언급했죠. 실패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패하면 즉각 중단합니다. 시범 사업이니까요. 보고타 전체가 아니라 일부 노선에만 적용합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한 구조입니다. 나바로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죠. 시범 사업은 허가합니다. 단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즉각 중단하는 조건입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시범 사업이 결정되고 일주일 뒤 한국에서 기술진이 도착했습니다. 인천에서 보고타까지. 14시간이 넘는 비행이었죠.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12명이었습니다. 엔지니어, 시스템 설계자, 프로젝트 매니저. 짐을 끌고 나오는 그들을 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타를 바꿀 수 있을까? 일을 하러 온 사람의 눈이었죠.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현장부터 보고 싶습니다.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겠다는 말도 시차 적응을 하겠다는 말도 없었죠. 현장부터 보겠다. 저는 그 한마디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조금은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기술진과 함께 시범 노선 현장으로 갔습니다. 보고타 북부 노선이었죠. 가장 혼란스러운 구간 중 하나였습니다. 일부러 그쪽을 골랐습니다. 가장 어려운 곳에서 작동해야 진짜니까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한국 기술진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호를 무시하는 차들, 정류장도 아닌 곳에서 세우는 버스, 소리 지르는 기사들. 이 모든 걸 보면서도 그들은 담담했죠.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김 팀장이 정류장 앞에 서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죠. 저는 옆에서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 팀장이 수첩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비슷합니다. 뭐가요? 예전 서울이요. 우리도 이랬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어떤 장황한 설명보다 강했습니다. 우리도 이랬다. 이 사람들은 이 혼란을 처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겪어본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혼란을 정리해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범사업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한국기술진은 3가지를 동시에 진행했죠. 첫째, 현금 제거. 버스 안에 현금통을 없애고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둘째, 배차 관리 시스템 구축. 모든 버스에 위성 기반 추적 장치를 달아서 중앙에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구조였죠. 셋째, 통합 정산 시스템. 승객이 카드로 결제하면 그 데이터가 중앙으로 모이고 수익이 자동으로 배분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작업은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한국기술진은 말이 없었죠. 회의를 할 때도 필요한 말만 했고 현장에서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없었고 거창한 약속도 없었죠. 그냥 장비를 설치하고 테스트하고 오류를 잡고 다시 테스트했습니다. 로드리게스가 어느 날 저한테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국 기술진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요? 너무 조용합니다. 보통 외국 기술진이 오면 자기들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하느라 바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일만 합니다. 그게 이상한 겁니까? 이상하다기보다는 처음 봅니다. 이런 스타일은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자기들의 시스템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다는 말도 성공할 거라는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작업을 했습니다. 마치 이 일을 수백 번 해본 사람들처럼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범 노선의 단말기 설치가 완료됐죠. 현금통이 사라지고 카드 단말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배차 관리 시스템도 가동을 시작했고 정산 시스템도 테스트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범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저는 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요. 현장에 차관이 나가면 분위기가 달라지니까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데이터를 봐야 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실시간 보고를 받았죠. 로드리게스가 1시간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차관님, 오전 첫 운행 완료됐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조용합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승객 반응은요. 처음에는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현금을 내려는 승객이 있었는데 기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당황하더라고요. 하지만 카드 판매소를 정류장 옆에 설치해놔서 거기서 바로 구입하고 탑승했습니다. 기사 반응은요. 로드리게스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게 좀 묘합니다.
묘하다니요. 기사들이 좀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안 거두니까 승객을 더 태울 이유가 없어진 거죠. 경쟁할 필요가 사라진 겁니다. 근데 몸에 밴 습관이 있으니까 아직은 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레이싱은요? 없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오전에는요. 저는 전화를 끊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첫날 오전이 조용하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아직 판단할 수 없었죠.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을, 한 달이 아니라 석 달을 봐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죠. 박 연구원이 매일 저녁 정리해서 보고했습니다. 차관님, 시범 노선 운행 데이터입니다. 보겠습니다. 정시 운행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범 전 대비 뚜렷한 차이가 나옵니다. 수치로 말하십시오. 시범 전 정시 운행률이 약 40%대였습니다. 지금 일주일 평균이 60%를 넘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요? 예. 배차 관리 시스템 효과로 보입니다. 버스 강역이 일정해지니까 정류장에 몰리는 현상이 줄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일주일은 너무 짧습니다. 우연일 수 있고 초기 효과일 수 있고 관심이 집중되니까 임시로 좋아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박 연구원, 아직 아무한테도 성공이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데이터만 쌓으십시오. 말은 나중에 합시다. 이 주가 지나자 더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들의 행동이 바뀌고 있었죠. 현금을 걷지 않으니까 승객을 더 태우려고 무리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급정거가 줄었고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세우는 일도 줄었죠. 레이싱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승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로드리게스가 현장에서 전화를 했죠. 차관님,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뭔데요? 승객 한 명이 기사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은 버스가 제 시간에 왔네요. 그것도 웃으면서요. 웃으면서요. 예. 기사가 당황했다고 합니다. 승객한테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신호였죠. 시민이 버스를 타면서 기도하는 대신 웃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반응은 달랐습니다. 시범 사업이 조용하게 진행되는 동안 반대는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었죠.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한국 시스템이 성공하면 미국이나 독일을 밀었던 사람들의 판단이 틀렸다는 게 되니까요. 멘도사 국장이 비공식적으로 다른 간부들을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로드리게스가 전해줬죠. 차관님, 멘도사 국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몇몇 간부들한테 시범사업 조기 중단을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데이터가 안 나왔다고요. 일주일 만에 정시 운행률이 20% 올랐는데 그걸 단기 효과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오히려 지금 멈추고 재검토하자는 거죠. 교묘한 논리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건 맞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의도는 달랐죠. 멈추고 나면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재검토라는 이름으로 묻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박도 하지 않았고 해명도 하지 않았죠. 데이터가 쌓이면 말이 필요 없어집니다. 숫자가 대신 싸워줄 거였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데이터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죠. 정시 운행률은 계속 올랐고 접촉 사고는 줄었고 무엇보다 시범 노선에서 강도 발생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현금이 사라지니까 노릴 게 없어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말을 쓰지 않았죠. 데이터는 좋았지만 한 달은 여전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범 사업이 본 사업으로 확대되려면 더 큰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정치적 시험, 여론의 시험, 예산의 시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죠. 김 팀장과 저녁에 만났습니다. 공식 자리가 아니라 사무실 근처 작은 식당이었죠. 김 팀장은 여전히 말이 적었습니다. 김 팀장,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십니까? 김 팀장이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닙니다. 이게 계속 작동할 거라고 보십니까? 석 달 뒤에도, 1년 뒤에도. 김 팀장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시스템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꿉니다. 환경이 바뀌면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죠. 현금이 없으니까 강도가 안 오고, 정산이 자동이니까 기사가 속일 수 없고, 배차가 관리되니까 레이싱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착해져서가 아닙니다. 선택지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 유지된다는 겁니까? 구조가 유지되면 행동도 유지됩니다. 구조가 무너지면 사람도 돌아가겠죠.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희망을 파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사람의 답이었죠.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을 조금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봤죠. 시범 노선 구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서고 승객이 카드를 찍고 문이 닫히고 출발하는 모습이 보였죠.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곳에서 평범한 풍경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지금은 조용했지만 이 고요가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몰랐죠. 반대 세력은 움직이고 있었고, 언론은 아직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고, 대통령실은 성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저는 알고 있었죠. 시범 사업 석 달째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뻔한 날이 찾아왔죠.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전날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죠. 시범 노선 운영 데이터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정시 운행률은 꾸준히 오르고 있었고 강도 발생은 여전히 제로였죠. 접촉 사고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수치만 보면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9시가 채 되기 전에 로드리게스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차관님, 큰일 났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담담한 로드리게스가 아니었죠. 얼굴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시범 노선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단말기가 일제히 먹통이 됐습니다. 전부요? 전부는 아닙니다. 시범 노선 버스 28대 중 11대에서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승객들이 카드를 찍어도 인식이 안 되는 상황이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출근 시간대, 승객이 가장 많은 시간, 그 시간에 단말기가 먹통이라는 건 버스가 사실상 정지하는 것과 같았죠. 카드가 안 찍히면 탑승이 안 되고 탑승이 안 되면 줄이 늘어나고 줄이 늘어나면 혼란이 시작됩니다. 현장 상황은요. 승객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기사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일부 기사들이 그냥 현금을 받고 태웠다고 합니다. 현금!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현금을 없애는 게 이 시스템의 핵심이었는데 오류가 나자마자 현금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석 달간 쌓아온 게 1시간 만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김 팀장은 연락됐습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원인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뭡니까? 아직 확인 중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팀장에게 직접 전화했죠. 김 팀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 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현장이 날린데도 흔들리지 않는 톤이었죠. 차관님,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버 쪽 통신 장애로 보입니다. 단말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 서버와의 연결이 끊긴 겁니다. 복구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2시간 안에 정상화하겠습니다. 2시간이요. 지금 출근 시간입니다. 2시간이면 이미 끝나 있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선 비상 모드로 전환해서 단말기가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결제를 처리하도록 설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30분 안에 임시 복구가 될 겁니다. 30분이요.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그 30분이 이 시범 사업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스템 오류만이 아니었습니다. 10시가 되기 전에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누군가 현장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겁니다. 단말기 앞에서 항의하는 승객들, 혼란스러운 정류장, 현금을 받고 있는 기사, 그 사진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드리게스가 다시 뛰어들어왔습니다. 차관님, 언론입니다. 벌써 3군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국 시스템 오류 발생, 시범 사업 혼란.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만 쓰고 있습니까? 로드리게스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에 해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검증 안 된 시스템을 무리하게 도입한 결과라는 식으로요. 예상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죠. 석 달 동안 언론은 시범 사업에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잘 돌아가는 건 뉴스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니까 순식간에 몰려든 겁니다. 성공은 무시하고 실패만 확대하는 구조. 언론은 항상 그렇죠. 오전 11시. 김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관님, 임시 복구 완료했습니다. 단말기 정상 작동 확인됐습니다. 원인은 파악됐습니까? 예. 중앙 서버의 통신 모듈에서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결제 데이터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처리 용량을 초과한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 설계 결함입니까? 김 팀장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결함이라기보다는 용량 산정 오류입니다. 보고타의 출근 시간대 승객 집중도가 서울보다 높았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서버 용량을 증설하면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이틀이면 됩니다.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원인을 말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한 거죠. 저는 그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기술적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폭풍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언론 기사가 줄줄이 나왔죠. 한국 시스템 첫 대형 오류, 시범 사업 혼란, 검증 안 된 기술의 위험성. 헤드라인마다 자극적인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들을 읽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교통부 장관 발데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코르테스 차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장관님, 오전에 시스템 통신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미 복구됐고 원인도 파악됐습니다. 이틀 내로 서버를 증설해서 재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그건 기술적인 이야기고 내가 묻는 건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벌써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뭘 설명합니까? 코르테스 차관이 밀어붙인 사업인데 목소리에 불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발데스 장관은 처음부터 한국 시스템에 적극적이지 않았죠. 제가 밀어서 올라간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터지니까 거리를 두려는 겁니다. 장관님, 시스템 오류는 어떤 시스템이든 발생합니다. 미국 시스템이었어도 독일 시스템이었어도 초기에 오류는 나옵니다. 중요한 건 오류가 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복구하고 재발을 막느냐입니다. 그걸 내가 대통령실에 가서 말하란 겁니까? 오류는 당연한 거라고? 아닙니다. 석 달간의 데이터를 같이 보고하십시오. 강도 발생 제로, 정시 운행률 상승, 접촉 사고 감소. 이 수치를 함께 놓고 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발데스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죠. 그 다음에는 모랄레스 국장이었습니다. 비공식 경로로 메시지가 왔죠. 지금 멈춰야 합니다.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중단하는 게 모두를 위한 겁니다. 더 큰 사고. 그 말이 의미하는 건 기술적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사고였죠. 이대로 가다가 진짜 큰 문제가 터지면 관련된 사람 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멘도사 국장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로드리게스가 전해줬죠. 차관님, 멘도사 국장이 긴급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시범사업 중단 여부를 논의하자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나바로 보좌관한테 직접 요청했답니다. 나바로? 대통령실 정책보좌관. 이 사람이 중단을 결정하면 끝입니다. 제가 아무리 데이터를 들이밀어도 소용없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시선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시선이었죠. 저는 그 순간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나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시스템 오류가 기술적으로는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멈추면 편해집니다. 시범 사업을 중단하고 재검토에 들어가고 시간을 벌면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안전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멈춘 거라고 하면 비난도 줄어들 테니까요. 하지만 멈추면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중단된 사업은 다시 올라오지 못합니다. 재검토라는 이름으로 묻히는 거죠. 그리고 보고타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현금이 돌고 강도가 올라타고 기사가 레이싱을 하고 승객이 기도하면서 버스에 오르는 도시로요. 저는 박 연구원을 불렀습니다. 박 연구원, 지금 당장 시범사업 전체 데이터를 정리하십시오. 석 달치 전부요? 어떤 항목을요? 전부 다. 범죄 발생률, 정시 운행률, 접촉 사고 건수, 승객 수 변화, 세수 추이, 빠짐없이요.
그리고 오늘 오류건도 포함시키십시오. 발생 시각, 영향 범위, 복구 시간, 원인, 대책까지 전부. 언제까지요? 오늘 저녁까지. 오늘이요? 오늘입니다. 박 연구원이 나갔습니다. 로드리게스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죠. 차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멘도사 국장이 중단 회의를 밀고 있습니다. 나바로 보좌관이 받아들이면 끝입니다. 로드리게스, 나바로 보좌관에게 연결해 주십시오. 지금이요? 지금입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나바로 보좌관, 코르테스입니다. 코르테스 차관,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멘도사 국장이 긴급 회의를 요청했죠. 보좌관님, 회의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석 달간의 데이터를 보셨습니까? 아직 정리된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석 달치 전체 데이터입니다. 오늘 오류건 포함해서요. 그 데이터를 보신 뒤에 판단해 주십시오. 1시간짜리 오류 하나로 석 달의 성과를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나바로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내십시오. 내일 오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을 벌었습니다. 하루. 딱 하루였죠. 저녁에 박 연구원이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두꺼운 보고서였죠. 석 달간의 모든 수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차관님 정리 완료했습니다. 핵심만 말하십시오. 시범 노선 강도 발생 건수, 석 달간 제로입니다. 시범 전 같은 기간 동안에는 34건이었습니다. 34건에서 제로요. 정시 운행률은 시범 전 42%에서 73%로 올랐습니다. 접촉 사고는 60% 이상 줄었고요. 세수도 늘고 있습니다. 현금 누수가 사라지면서 요금 수입이 투명해진 거죠. 숫자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류 건은요. 발생부터 복구까지 총 47분이었습니다. 영향을 받은 버스는 전체 28대 중 11대. 원인은 서버 용량 부족으로 확인됐고 이틀 내 증설 완료 예정입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나바로 보좌관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죠. 34건의 강도가 사라졌습니다. 47분의 오류 하나를 이유로 이 성과를 되돌리시겠습니까? 보내고 나서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 결정은 제 손을 떠난 거죠. 중단이냐 유지냐. 그건 나바로와 대통령실의 판단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았죠. 좋은 신호인지 나쁜 신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침묵은 공포보다 무거웠습니다. 로드리게스가 자정 가까이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차관님, 아직 안 가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요? 전화를요. 로드리게스가 잠깐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중단될 수도 있습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보고타의 밤이었죠. 불빛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죠. 현금이 돌고 강도가 올라타고 기사가 레이싱을 하는 도시로요. 로드리게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숫자는 이미 답을 내놓았습니다. 34건의 강도가 사라졌고 정시 운행률이 30% 이상 올랐고 접촉 사고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걸 무시하려면 그쪽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47분짜리 오류 하나로는 부족하죠. 나바로 보좌관이 그걸 봐주겠습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숫자를 무시하는 건 정치인도 쉽지 않습니다. 로드리게스가 나간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정책은 실패하면 욕을 먹고 성공하면 기록이 됩니다. 저는 어느 쪽이 될지 알 수 없었죠. 중단이 결정되면 이 석 달은 실패의 기록이 됩니다. 유지가 결정되면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이 선택은 기록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요. 그날 밤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조용했죠. 시범 노선의 버스들은 정상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말기는 다시 작동하고 있었고 승객들은 카드를 찍고 탑승하고 있었죠. 아침에 터진 오류는 이미 복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복구됐지만 정치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 전화가 어떤 내용일지는 모른 채로요. 다음 날 아침 8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나바로 보좌관이었죠. 코르테스 차관, 데이터 봤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 톤에서 결론을 읽으려 했지만 나바로는 원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멘도사 국장의 긴급 회의 요청은 보류시켰습니다. 보류요? 시범 사업은 유지합니다. 단, 서버 증설 완료 후 2주 내로 안정화 보고서를 올리십시오. 그때까지 추가 오류가 발생하면 그때는 재검토합니다. 알겠습니다. 코르테스 차관,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34건이 제로가 됐다는 수치. 그게 아니었으면 오늘 전화 내용이 달랐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숫자가 살린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석 달간 쌓인 데이터가 이 사업을 지켜낸 거였죠. 로드리게스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지입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서버 증설 2주 내로 완료하고 안정화 보고서 올리는 조건입니다. 차관님, 솔직히 어젯밤에 중단될 줄 알았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김 팀장에게도 연락했죠. 김 팀장, 시범사업 유지 결정됐습니다. 서버 증설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 완료합니다. 원래 이틀 잡았는데 어젯밤에 팀원들이 밤새 작업했습니다. 밤새요? 우리도 이 사업이 멈추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한국기술지는 끝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밤을 새웠다는 것도 전화해서야 알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말로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었죠. 서버 증설이 완료되고 시스템이 안정화됐습니다. 오류 이후 한 달 동안 단 한 건의 추가 오류도 발생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데이터는 계속 쌓였습니다. 안정화 보고서를 올릴 때가 됐습니다. 박 연구원이 최종 보고서를 가져왔죠. 차관님, 시범사업 4개월 차 종합 보고서입니다. 핵심부터 말하십시오. 먼저 범죄입니다. 시범 노선 강도 발생 건수 4개월간 제로입니다. 같은 기간 비시범 노선에서는 47건 발생했습니다. 제로와 47이요. 같은 도시, 같은 기간, 같은 조건입니다. 차이는 딱 하나죠.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반박이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죠. 47대 제로.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비교였으니까요. 다음은 운행 데이터입니다. 정시 운행률이 시범 전 42%에서 78%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입니다. 접촉 사고는요. 64% 감소했습니다. 기사들의 레이싱이 사라진 영향이 가장 큽니다. 세수는요. 요금 수입이 시범 전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현금 누수가 사라진 거죠. 이전에는 기사가 현금을 거두면서 일부를 빼돌리는 일이 잦았는데 카드 결제로 전환되면서 모든 수입이 투명하게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숫자가 나보다 먼저 답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나바로 보좌관에게 갔습니다. 대통령실이었죠. 보좌관님, 안정화 보고서입니다. 나바로가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수치가 빼곡했죠.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코르테스 차관, 이 숫자들이 사실입니까? 전부 검증된 데이터입니다. 원본 자료도 첨부했습니다. 강도 제로요? 4개월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나바로가 보고서를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이 보고서 대통령께 직접 올리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의미하는 건 분명했습니다. 시범 사업이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한 단계 올라간 거였죠. 보고서가 올라간 뒤 변화는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시범 노선을 돌아봤죠. 석 달 전과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류장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줄이요. 보고태에서 버스 정류장에 줄을 서는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버스가 서면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죠. 밀치고 소리 지르고 다투면서 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카드를 찍고 차례대로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규칙을 만들거나 안내 요원을 배치한 것도 아니었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겁니다. 시스템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뀐 거였습니다. 기사들의 변화는 더 놀라웠습니다. 로드리게스와 함께 기사 한 명을 인터뷰했죠. 카를로스라는 이름의 20년 넘게 보고타 버스를 운전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카를로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스템 바뀐 뒤에 어떻습니까? 카를로스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현금을 안 거두면 제 수입이 어떻게 되나 싶었으니까요. 지금은요? 지금은 다릅니다. 승객을 더 태우려고 미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정산이 알아서 되니까요. 예전에는 옆 버스가 승객을 뺏어가면
그날 저녁 밥값이 걱정됐습니다.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레이싱은요, 예전에 다른 버스랑 경쟁하던 거요. 카를로스가 웃었습니다. 보고타 버스 기사가 웃는 걸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할 이유가 없죠. 승객을 더 태운다고 돈이 더 들어오는 게 아닌데 뭐 하러 목숨을 겁니까? 솔직히 예전에는 매일 아침이 전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운전만 하면 됩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운전이 편해졌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운전이 편해졌다. 기사의 그 한마디가 보고서의 어떤 수치보다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시범 노선 정류장에서 한 시민을 만났죠.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 노선 자주 이용하십니까? 매일 이용합니다. 출퇴근이요. 예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 여성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예전에는 버스 탈 때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무사히 도착하게 해달라고요. 지금은 안 합니다. 왜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죠. 저는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 사업의 의미를 전부 담고 있다는 걸요. 가장 무서운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야간 노선이었죠. 보고타의 야간 버스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낮에도 강도가 터지는데 밤에는 말할 것도 없었죠. 시민들은 가능하면 야간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탈 돈이 없는 사람들만 어쩔 수 없이 탔죠. 시범 노선의 야간 운행 데이터를 봤습니다. 야간 승객 수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시범 전보다 확연하게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시민들이 밤에 버스를 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줄었다는 뜻이죠. 사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없앴을 뿐이었습니다. 현금이 없으니까 강도가 올라타지 않고, 강도가 없으니까 시민이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버스를 타는 겁니다. 범죄는 의지가 아니라 환경에서 태어난다는 걸 이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죠. 보고서가 대통령실에 올라간 뒤 회의가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석 달 전 제가 한국 시스템을 제안했을 때 회의실은 적대적이었죠.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고개를 젓지 않았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발표하는 동안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강도 제로, 정시 운행률 78%, 접촉사고 64% 감소, 세수 31% 증가. 숫자가 하나씩 화면에 뜰 때마다 반대의 여지가 줄어들고 있었죠. 발표가 끝나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멘도사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범사업 중단을 미뤘던 바로 그 사람이죠. 데이터는 확인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박도 없었고 질문도 없었죠. 석 달 전에 미국 시스템을 자신 있게 밀었던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정치도 침묵하는 겁니다. 모랄레스 국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우연이라는 마지막 방어선도 무너졌습니다. 4개월간의 데이터를 우연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으니까요. 나바로 보좌관이 정리했습니다. 시범 사업 결과는 확인됐습니다. 다음 단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단계. 그 말은 시범 사업을 넘어서 본 사업으로 간다는 뜻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파체코 위원장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문화가 다르다고 우리 국민한테는 안 맞는다고 했던 사람이죠. 코르테스 차관, 파체코 위원장, 한 가지만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건 교통이 아니었다고요. 교통 시스템을 바꾼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현금이 사라지자 범죄가 줄었고, 범죄가 줄자 시민이 안전해졌고, 안전해지자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줄을 서고 카드를 찍고 기도 없이 버스에 오르는 도시가 된 거죠. 교통이 바뀐 게 아니라 도시의 질서가 바뀐 겁니다. 질서는 설득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시민들한테 줄을 서라고 교육한 적 없습니다. 기사들한테 레이싱을 하지 말라고 훈계한 적도 없죠. 강도한테 버스에 올라타지 말라고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구조를 바꿨을 뿐입니다. 구조가 바뀌니까 사람이 바뀐 거였죠. 질서는 강요가 아니라 설계의 결과였습니다. 그날 이후 보고타의 아침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직 시범 노선 일부에 불과했지만 그 작은 구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경적 소리 대신 카드 찍는 소리가 들리고 비명 대신 정류장에 조용한 줄이 보이는 아침.
저는 그 풍경을 창밖에서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시스템은 사람을 믿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국 시스템에 맞춰 변했죠. 김 팀장이 한 말이 맞았습니다. 사람이 착해져서가 아니라 선택지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 처음 봤을 때 저도 편견이 있었다는 걸요. 목록 최하단에 적힌 참고 사례. 저도 처음에는 그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저를 바꿨습니다. 편견을 깬 건 말이 아니라 결과였죠. 시범 사업이 공식 정책으로 전환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발표했죠. 보고타 전체 노선에 한국형 교통 시스템을 확대 적용한다. 시범이 아니라 본 사업이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를 따지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과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줄을 서기 시작했죠. 발데스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혁신적인 교통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면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으로 그 회견을 봤습니다. 혁신적인 교통 개혁이라 석 달 전에 정치적 자살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혁신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성공하면 모두의 성과가 된다고 했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의 공인가가 아니라 도시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전면 확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추가로 투입됐죠. 김 팀장의 팀이 2배로 늘었습니다. 보고타 전체 노선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배차 관리 시스템을 확장하고 정산 구조를 전면 교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규모가 완전히 달랐죠. 시범 때는 노선 하나였지만 이번에는 도시 전체였으니까요. 김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김 팀장, 전면 확대요. 솔직히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시범 때 서버 오류가 났었죠. 규모가 커지면 그런 문제가 더 크게 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용량을 보고타 전체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시범 때 배운 거죠. 실수는 같은 걸 2번 하지 않으면 됩니다. 실수는 같은 걸 2번 하지 않으면 된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이 사람들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실패에서 배우는 사람들. 그게 한국 기술진이었죠. 확대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일부 버스 회사가 반발했죠. 현금 수입이 투명해지면 그동안 빼돌리던 돈이 드러나니까요. 로드리게스가 보고했습니다. 차관님, 북부 지역 버스 회사 3곳이 단말기 설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공식적으로는 설치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는요? 로드리게스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현금 정산이 투명해지는 게 싫은 겁니다. 지금까지 기사들한테 거둔 현금 중 일부를 빼돌려 왔는데 카드 결제로 바뀌면 그게 불가능해지니까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시스템이 바뀌면 기존의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저항합니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시범 노선 데이터를 보내십시오. 세수 증가분이요. 그리고 한 줄 덧붙이십시오. 거부하시면 시범 노선 데이터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요. 어느 노선은 세수가 30% 늘었는데 왜 이 노선만 거부하는지 국민이 궁금해할 거라고요. 로드리게스가 웃었습니다. 차관님, 그건 좀 세지 않습니까? 세야 합니다. 지금 양보하면 다른 회사들도 따라 합니다. 이틀 뒤 세 회사 모두 단말기 설치에 동의했습니다. 데이터의 힘이었죠. 숫자 앞에서는 저항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전면 확대가 완료되고 석 달이 지났을 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외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은 페루 리마시였습니다. 리마시 교통국에서 공식 서한이 왔죠. 보고타의 교통개혁 사례를 검토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멕시코 시티였습니다. 그리고 과테말라, 에콰도르 키토, 볼리비아 라파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남미 도시들에서 연락이 줄줄이 온 겁니다. 로드리게스가 서한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차관님, 이번 주에만 5개 도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결같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고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저도 가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목록 최하단에 참고 사례로 적혀있던 이름 하나가 도시 전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로드리게스 답신을 보내십시오. 데이터를 공유하겠다고요. 우리가 겪은 과정, 시행착오, 결과. 전부요? 전부요? 오류 건도 포함해서요? 포함해서요. 실패까지 보여줘야 진짜 도움이 됩니다.
성공만 보여주면 그건 자랑이지 공유가 아닙니다. 해외 도시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국제회의에 초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남미교통혁신 포럼이었죠. 저는 발표자로 섰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앞좌석에 여러 나라 교통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페루, 멕시코, 칠레, 에콰도르, 볼리비아. 전부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들이었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보고타는 버스를 타는 게 목숨을 거는 일이었던 도시였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자기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테니까요. 우리는 미국을 검토했고, 일본을 검토했고, 독일을 검토했습니다. 전부 훌륭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질서가 있는 나라를 전제로 설계된 시스템이었죠. 우리한테는 질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회의장에서 술렁임이 있었죠. 한국이라는 이름에 의아해하는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석 달 전 보고타 회의실에서 봤던 것과 같은 반응이었죠.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은 질서가 없다는 사실부터 인정한 나라였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아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나라였죠. 현금을 없애서 강도가 노릴 게 사라지게 만들고, 정산을 자동화해서 속일 수 없게 만들고, 데이터를 중앙에서 관리해서 숨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강도 제로, 정시 운행률 2배 상승, 접촉 사고 60% 이상 감소, 세수 30% 이상 증가. 숫자가 화면에 뜰 때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죠. 시민 저항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도 있었죠. 하지만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서 시민들이 먼저 변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줄을 서고, 기도하지 않아도 버스에 오르게 됐죠. 기사들의 반발은요? 처음에는 불안해했습니다. 현금을 안 걷으면 수입이 어떻게 되나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산이 투명해지면서 오히려 수입이 안정됐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운전이 편해졌다는 기사도 있었죠. 내부 정치적 반대는 어떻게 넘겼습니까?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데이터로 넘겼습니다. 감정은 반박할 수 있지만 숫자는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여러 나라 관계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교환하고 데이터를 요청하고 방문 일정을 잡자고 했죠. 그중에서 멕시코시티 교통국장이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코르테스 차관,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모델을 검토해봤지만 솔직히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았죠. 보고타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걸 듣고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데이터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기준이 되고 있었죠. 그 무렵 세계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교통 시스템에 대한 기사가 잇따라 나왔죠. 통합과 효율의 상징,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대중교통, 이런 평가들이었습니다. 보고타의 사례가 소개되면서 한국 시스템의 수출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죠. 로드리게스가 기사 모음을 가져왔습니다. 차관님, 해외 언론 기사들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핵심만 말하십시오. 한마디로요, 세계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통 시스템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요. 선진국 모델이 아닌 실용적인 모델로서요. 기술은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다르죠. 미국이나 독일이 수출하는 건 완성된 기술입니다. 질서가 있는 나라 위에 올리는 기술이죠. 한국이 수출한 건 달랐습니다. 혼란 위에서도 작동하는 방법론을 수출한 겁니다. 그 차이가 보고태서 증명된 거였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교통 시스템을 도입할 때 선진국 모델부터 찾던 시대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모델을 찾는 시대로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김 팀장과 마지막 미팅을 가졌습니다. 전면 확대가 안정화되고 한국 기술진이 철수하기 전이었죠. 김 팀장 고생하셨습니다. 차관님도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기술은 있었을 텐데요. 김 팀장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경험이었죠. 우리도 무너져 봤으니까요. 혼란을 겪어본 사람만이 혼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질서가 항상 있었던 나라는 질서가 없는 상황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상상할 필요가 없었죠. 직접 겪었으니까요. 한국은 기술을 수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견디는 방법을 수출한 거였죠. 김 팀장이 떠나고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보고타의 아침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서고 승객이 카드를 찍고 문이 닫히고 출발합니다. 1초도 차에 되지 않는 시간이었죠. 그 짧은 순간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와 회의와 위기와 결단, 수많은 이해관계를 묶어낸 싸움, 사람을 믿지 않아도 작동하도록 설계된 구조. 그 모든 것이 카드 한 번 찍는 동작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보고타의 옛 아침을 기억합니다. 경적과 욕설, 그리고 두려움으로 시작되던 하루를요. 지금 시민들은 기도 없이 버스에 오릅니다. 줄을 서고 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죠. 평범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보고태서 평범하다는 건 기적과 같은 겁니다. 한국은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질서를 설계하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이한 사례도 아니었고 문화적으로만 가능한 나라도 아니었죠. 한국은 방법론이었습니다. 무너진 도시를 일으키는 방법, 혼란 위에 질서를 세우는 방법, 사람을 바꾸지 않고 환경을 바꾸는 방법. 국가는 말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그걸 가르쳐준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